이쪽으로 앉으시면 앞쪽으로. 저희가 뭐 좀 많이 만들어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 들으려고 만들다가 밤샐 것 같아요. 앞쪽으로 오세요. 오랜만에. 리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이쪽으로 쉬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정보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서고 있어요. 아, 오셨어요. 네.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장소 안내가 조금 미흡해서 조금 기다리면서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 생중계를 해서 그 방송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면은 1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프로그램 이제 시작을 하겠고요. 뒤에 이제 다과나 음료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좀 필요하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회의 중이니까 이제 뭐 휴대폰은 잠시
문의나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행사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가 되고 저희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가시면 레코딩한 거 파일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페이스북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전면에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뜨는 거 있는데요. 이용해서 내 얼굴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처음에 재밌게 해보려고 해도 별로 웃어주시지는 않다.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여 정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혜진 식약처 소비자위해 예방국장님이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비자위해 예방국장 백혜진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린 포럼 주제는 환자 중심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제가 3월 달에 이제 식약처에 왔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인보사 K주 이슈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인공 유방이라든가 뭐 인공 혈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 관리에 이제 굉장히 핵심인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좀 환자라든가 아니면 사람 중심의 그런 관리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미국 그 FDA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 중심 체계 그래서 그 환자 시키고 정책에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체계도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2년 이후에 좀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좀 더 마련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진 그런 세계적인 움직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 안전 관리의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공 유방뿐만이 아니라 뭐 인보사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관련된 특정 이제 환자 등록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추적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 조사, 연구 용역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어떤 특정 이슈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기 추적 조사 관련한 그런 연구 용역도 이제 시작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다 모아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볼까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여러 학계, 업계 그리고 환자 소비자 단체 같이 모여서 좀 의견들을 좀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이견이 있다면 이견도 좀 조율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여기에 이 자리를 마련했고 또 여러분도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포럼은 말 그대로 이제 열린 포럼이라 굉장히 열려 있는데 더더구나 오늘 포럼은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그 교수님, 업계 상무님,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대표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17회 열린 포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시스템에 따라서 16회 때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6회 때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캠페인 수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 활동했던 부분들 소개드리고, 11월부터는 저희 식품안전나라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외 직구 부분에서 그 안내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위생용품 메뉴를 개설해서 저희가 회수하거나 조치하는 것들은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부분만 가능하고, 직접 이제 외국 사이트나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신 부분은 위해 정보가 있을 때 여기를 통해서 안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치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관리 대상 품목 확보나 확대나 또 유형별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업종 분류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하거나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백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환자 중심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그 인보사나 인공유방 또 뭐 인공혈관에서 그 어떤 기사에는 뭐 인시공포라고 뭐 식약처에 인시영지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인수가 또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뭐 이렇게 주제는 무겁지만 좀 활발하게 토론하자는 뜻으로 제가 조금 시덥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뼈저리게 반성하는 부분이 또 필요한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단체와 또 이제 학자분들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따른 대책 마련인데, 저희가 뭐를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들 잘 반영해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드리는 다짐 같은 자리가 되겠고요.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제 발표를 세 분이 15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 뒤에 이제 그 패널 분들까지 모셔서 우리 좌장님, 박훈지 교수님 모시고 1시간 정도 토론을 해서, 이 주제 발표까지는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해서 약 평균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패널 토의까지 좀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패널 토론 때는 이제 그 플로어에도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 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대표님 소개드리면, 현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시고요,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사, 의료기관 평가인중원 이사, 보건복지부 국가환전안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저희 적극행정위원회에도 위원으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모셔서 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뻘쭘하시니까 박수 한번. 어디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만 준비하겠습니다. 전면에다가 여기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워낙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환자나 환자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사실 정부나 그다음에 국회나 그다음에 이제 이 기자들에게 알리는 게 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목소리, 특히 이제 소통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자단체 최근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법언이라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법언이었습니다. 옛날에 nothing about patient가 아니고 이게 아마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과 without 시민이었어. 시민이 없는 시민에 관한 것을 한국어로 빌리는데, 저희 외국의 환자단체 가니까 이거를 바꾸어서 patient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Nothing about patient without patient. 그래서 번역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환자가 없다면 환자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의역하면 환자를 빼놓고 환자에 관한 것은 논의하지 말라. 이게 인용인데 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곳이 시각청이죠. 왜 시각청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자 중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핵심이라고 하면 환자 참여, 환자 경험, 환자 권한 강화. 특히 최근에는 환자 권한 강화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우리나라의 환자 권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년 전에 환자단체만 하는 건 아니었고요. 시민단체, 환자단체, 그 다음에 노동단체가 모여서 환자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전 세계 환자 권리 선언에 관련 내용을 다 종합해서 한국에 맞게 바꾸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저 맨 밑에 10번. 환자는 이 법률적 대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할 수 있다 개념이 아니라 이 환자의 당연한 권리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재생의료법, 첨단재생의료법 관련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첨단재생 산업을 위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들의 자조 모임을 위한 법적 근거도 잘 없는데 거기는 산업을 위한 법적 근거로 딱 법에 명시하고 그걸 만들 때부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각종 법률에 이 환자가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속해 있는 환자들의 권익과 복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했고요. 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최근에 환자의 권리 의무에 좀 이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되게 최근에 환자의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막강해진 이유가 뭐냐면 정보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보면 정부나 의료계하고 이렇게 이제 이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이나 토론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주장들이 전달이 안 됐는데 최근에 구글에 검색만 하면 각종 정보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사람이 정보를 찾고 정보를 잘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런 환자나 일반 시민들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졌죠.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최근에는 정보를 수동적으로만 받기만 하지 않고요. 직구들을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우리의 권익이나 우리의 이 복지나 우리의 주장을 위해서 각종 이용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되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과 그 다음에 IT 기술, 최근 인공지능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3년쯤 지나고 나면 저는 갑상선 아니고 저희 아내가 백혈병인데 아마 백혈병 같은 경우 골수 이식을 할 건지 항암 치료를 할 건지 항암제 중에 어떤 약을 써야 될 건지 의사 선생님과 최종 상담을 할 때는 환자는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시나리오 1, 2, 3 정도는 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날 거고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시나리오 1, 2, 3 아니 4를 이야기하면 물어볼 거예요. 왜 제가 인공지능으로 다 이렇게 알아보고 왔는데 시나리오 1, 2, 3밖에 없는데 왜 4를 왜 하십니까? 의사가 설명해야 되는 거죠. 사실 1, 2, 3가 맞지만 이런 특이한 원칙적인 경우에는 4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서로 이제 토론해가면서 실제 결정을 하게 되는 세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정보 접근권이 정말 높아져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 맞죠, 그죠? 알파고가 이제 그 바둑 고수로 이색을 시키는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앱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센서 같은 이런 걸 통해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걸 갖춘 이 환자. 저는 뒤에서 표현하지만 이런 환자를 신환자. 예전의 환자와 다른 능동적인 적극적인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적극적인 신환자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세상을 저희들은 호모 사피엔스 시대, 옛날에 이제 큰 인류의 변화가 있었던 호모 사피엔스 시대는 지금 현재가 호모 페이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환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과 로봇 수술, 그 다음에 신약의 신의료 기기에 대한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무장한, 무장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지금 환자 치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8개 단체가
한 5만 2천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환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한 2016년 조사했는데 그때 1,40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임부터 카페부터 환희같이 맨 마지막이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10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는 환의회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고유번호증 정도 발급받아서 독립적 활동하는 분들 중국 10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모임 수준인데 보니까 요 보시면 회원이 한 1,000에서 5,000명 되는 데가 한 11%, 165개고 5,000명 이상이 90개. 요 5,000명 넘는 한 100개 정도 단체가 환자 단체로 승려할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사해봤더니 이 백혈병 유방암이잖아요. 이 단체가 많은 단체일수록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물론 이거는 4년 전 거라서 지금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더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환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환자의 특징, 이제 의료 종사자, 의사나 한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의사. 저는 뭐 다른 걸 몰라도 의사는 굉장히 환자를 잘한다는 이야기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의사 중에 정말 환자를 모르는 의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잘하는 의사가 있지만, 환자의 특징은 큰 통증이 있고 불안하고 문외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기본 특징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환자는 병들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의료인들이 너무 환자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 환자단체에서 환자학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 체계를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양한 그룹의 환자들을 연구해서 의사들이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학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 3년 내로 환자학회 만들자. 우리가 시각체에 어떤 요구를 할 때 말만 하지 말고 근거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환자학회도 만들고, 우리는 학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복지부의 과장이나 국장님들 오시더라고요. 저희들 오라고 하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학회에는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환자학회, 대한환자학회 같은 거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아마 속도 그분의 핵심 같은데, 환자 제작회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별 환자 단체를 만들어 개별 환자 단체를 확대해도 개별 환자 단체의 목소리를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이 연대체를 만들어서 그리 목소리를 해도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년 했더니 이제 좀 들어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리슨 해달라. 두 번째는 환자 위한 정책 법률을 만들어달라. 세 번째는 이 만들 때 참여시켜달라. 이 세 가지가 환자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 샤우팅 카페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딱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저 같은 이제 그 환자 중에서 이제 요즘 제약이나 정부나 아니면 뭐 의사나 뭐 약사에게 불만이나 이제 뭐 이렇게 제도 개선 요구하는 사람이 요 앞에서 이렇게 샤우팅하는 거,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샤우팅하고, 요 옆에 요 세 분이 자문하려고 의사, 변호사, 저 같은 활동가, 요 세 명이 얘기만 듣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공감해주고, 요 세 분이 솔루션을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최현재 아나운서, 재능기술적 아나운서고요. 여기 사람들이 다 앞에서 샤우팅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책도 모르고 제도도 법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편안하게 국회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앞에서 이제 같이 울어도 주고 해주는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세 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게 제도나 정책과 법률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제안한,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안전법, 의약품 부정의 피해구제 제도, 이런 거 다 샤우팅 카페 했던 사람들로 시작해서 법이 만들어진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 샤우팅 카페 하면 느낀 게 뭐냐, 이게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은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환자안전법 그 종윤이 엄마 한 사람의 목소리를 냈고, 그게 전문가, 의사, 변호사, 어떤 단체 사람들이 그 근거를 만들었고, 환자단체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환자단체가 같이 이걸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2년 만에 만들었어요. 2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대단한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집회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생생한 환자의 목소리, 요구가 있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국회나 정부나
언론에 이야기했을 때 그게 이슈 가지고 진료가 된다는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는 대규모 어떤 행사 같은 걸 잘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뭐 이제 공익적 마인드가 있는 그 사회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으로 이슈 파이팅 할 때 모자이크 하시는 분들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의료사고나 권익침의 이 스토리를 기부하는,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기부하고 나의 초상, 그 다음에 그 실명, 그 다음에 그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그걸 이제 공익적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활동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에게 시각처와 다른 것보다는 시각처와 어떻게 소통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원인데 너무 쉽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너무 공감만 하는 내용이고 너무 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확인만 시켜줍니다. 첫 번째, 일단 위에 얘기를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이 환자나 환자단체의 의견 또는 목소리를 비전문적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저희는 학자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하는 수행원은 아니지만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의료 현장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백혈병, 뭐 심장병, 뭐 당뇨병 이런 질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생생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것도 좀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전달되지 않아서 학자가 이 근거를 만드는데 잘못된 연구가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듣는 목소리를. 저희들 오늘 이게 열린 토론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비전문가를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주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환자 포럼 8회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최근부터 적극적으로 만나서 환자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것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2달 전쯤 우리가 시각처장님하고 같이 처음으로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페이스북 공개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역대 공무원 중에 제일 높으신 분하고 하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처장님께서 제일 쳤던,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공식적으로는 국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 그렇습니다. 공단 심평 쪽은 아직 안 없고.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각처에서 그때 간담회를 하기 전에 소통 협력과를 만들었더라고요. 옛날부터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환자 정책과 만들라고 했거든요. 안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왜 안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보건복지 모든 과가 환자를 위한 과다. 근데 환자 정책과를 만들면 그 과에서 뭐 환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의료기관 정책과는 의료기관 정책과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료기관 정책과는 있거든요. 다른 과도 다 환자를 위해서 활동하지만 특별히 이 환자 정책과는 환자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소통협력과가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좀 싫은 시기에 좀 입장도 내고 비판도 하지만 반대로 성명을 안 내게 해준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아마 소통협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문제제기했을 경우도 있고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소통협력체만 운영하지 말고 저는 정기 간담회도 했으면 좋겠고 수시 워크숍 같은 것들 뒤에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몇 개 과에서 보건정책과, 의료정책과, 생명정책과 몇 개 과에서는 법률안 재개정할 때는 의견 조율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입법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공문으로 의견을 묻는 단체가 있거든요. 시각처는 없습니다. 저는 시각처의 중요한 법령 개정이 나왔을 때 우리 환자단체 의견을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제도를 만들고 개선할 때 환자한테 참여를 보장해달라. 쉽습니다. 위원으로 이제 넣어주든지 아니면 위원회 와서 얘기할 수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부족한 거죠. 일단 먼저 제가 한번 현황부터 이야기하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법정위원회, 법에 명시된 법정위원회 50개가 있습니다. 50개 정도입니다. 그 중에 환자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한 7개 있습니다. 나머지 한 4시간 3개는요, 그 중에 반 정도는 환자단체가 들어갈 게 없는 거고요. 저도 반 정도는 환자단체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시민단체나 소외단체나 아니면 의료 공무처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각처니까 시각처는 원래는 불과 한 달 전에는 연기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시각처장이 간담회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그 위원회가 새로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된 상황에서 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하나 들어가죠. 지금 이제 환자단체는 시각처에 딱 이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딱 하나가 들어가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제 치약이 있고 앞으로 적어도 환자단체의 역량이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시각처에 넣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이해지면 유럽 의학청 유럽 EMA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그 시각처 같은 이제 EMA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자들 수치위원이 안건 내용을 이해될 때까지 안건 심의를 미루고 계속 설명해서 이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건에 어쩌면 가장 잘 모르는 위원이라고 하시는 환자단체 위원이 이해를 못하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이해를 시키고 이런 하나의 문화가 돼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이걸 제가 이제 시각처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단체 스스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한테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또 실질적인 환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이제 아까 EMA에서는 환자단체 추천위원이 법정위원회 정족수만 채우는 형식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역량과 교육이나 지원, 되게 조심스럽게 교육시킨다 이런 개념보다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워크숍도 1박 2일 워크숍도 자주 한다고 얘기했고요. 수시로 이제 이 워크숍에 관련 자료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최근에 시각처에서 그런 자료 많이 보내주시고 어떤 보도자료도 보내주시고 설명 필요할 것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제가 추가로 했는데 시각처에서 만드는 컨텐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웠던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최근에 나이티 맞아요. 그게 한 장짜리가 나왔거든요. 원래는 보자를 몇 페이지에 나왔을 텐데 그 한 장짜리가 저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 그 한 장짜리로 빠르게 환자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10페이지 분량, 자세한 분량도 필요하지만 우리 환자 입장에서 그 한 장짜리가 필요한데 저는 시각처의 환자 대상의 모든 컨텐츠는 환자 눈높이에 맞춰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원칙을 안에 등록해서 저는 2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반 시각처에 있는 사람들과 국민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자 참여 커뮤니티 많이 우리 욕구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신약들도 많이 나오면서 환자들이 그 카페에 주로 올렸던 그런 후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나이키라는 거 보면서 한국에서 하기가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질환에 대한 이제 알리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버터플라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이제 강의할 때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환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버터플라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것만 예를 들더라도 저는 아내가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제 글리베리아라는 항암 치료가 나와서 지금 아내가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 살아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진단받아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글리백이 막 들어왔었어요. 근데 한국에 글리백이 얼마나 들어왔냐?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시각처, 미국 FDA 승인 받고 한국의 시각처에 신청이라고 일주일 만에 승인돼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 전에 환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보통 시각처에 보통 1년 걸리잖아요. 1년 걸렸으면 아내는 그 약을 못 먹고 지금은 아내는 하늘을 갔을 거고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거고 저희가 그때벌로 가자. 너무 다른 상황이잖아요. 저는 아내가 빨리 시각처에서 흑화가 되어서 그 약을 먹고 아내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고 저는 열심히 환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대학 가고 고3이고 이거잖아. 말도 없어. 특히 시각처에 특히 많습니다. 시각처의 공무원은 의식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흑화가 얼마나 빠르고 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삶이 버터플라이가 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각처의 많은 영역 중에서 이제 소통 거부면서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했고요. 이 내용들이 좀 잘 반영이 되어서
환자와 이제 치약처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문화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국 환자 안전관리 및 지원 사례를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최남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최남경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와 일반대학원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최남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주제 제1국 환자 안전관리 및 지원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제가 그런 주제를 다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라고 사실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다시 하자면 사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연구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토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별로 환자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었고요. 사실 drug safety라고 얘기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경험도 많고 많은 논의를 해왔었지만 페이션트 세이프티라고 하는 토픽에서는 저희가 주로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주제,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것들도 오늘 열린 포럼이라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주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환자 안전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이 IOM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모든 인간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환자 안전이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대표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도 다시 종면이익법에 관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환자 안전이라고 하면 이러한 환자가 있어서 어떤 의료가 전달이 될 때 사람으로 인한 실수라던가 아니면 어떤 의료 전달 체계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자 안전에 포커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많은 운동 끝에 이런 투약 오류 사망 사료와 환자 안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사실을 실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사건이 다시 벌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안전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반복을 했었고 보시는 대로 환자 안전법이 제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 안전법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환자 안전에 대해서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거를 조금 보니까 건강보험 신속평가원에서 2014년도에 환자 안전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환자 안전 체계 구축 기반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환자 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이런 연구들을 계속 많이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논의와 연구와 또 관리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제1차 환자 안전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거는 법에 명시가 됐었던 얘기죠. 법에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안전 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이 복지부에서 만들어져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보도도 많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시면 환자 안전 정책은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우려가 있는 예방 가능한 위해 혹은 분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나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환자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약품의 안전성, 의료기기의 안전성, 어떤 생물의약품이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성이라는 좀 더 물질 위주의 생각이 주로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사라든가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인공유방 부작용이라든가 발사라탄이나 라니티딘에 대한 안전성 논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면이법에서 나온 그런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자체가 가진 어떤 부작용에 관한 얘기들이 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물질 또는 그 기기가 가진 제한점으로서 그 부작용을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부작용을 겪게 되고 위해가 가게 됩니다. 식약처나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이것을 조금 더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들이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도록 발견하는 시점을 당기고 그 다음에 그런 부작용을 겪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저에게도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14년도에 식약처에서 발표됐던 이제 굉장히 좀 초기 단계의 용역 과제가 있었는데 첨단 바이오 의약품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느냐,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되어야 되느냐라는 약간 정책 과제 같은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시간이 5년 넘게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조사를 하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의약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허가가 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안전성을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제가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만났고 그 분야 학계에 계시는 분들도 만났고 식약처 담당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서 이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장기 추적 조사라는 것을 해야 된다. 환자 레지스트리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어렵게 드렸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노력이 통해져서 현재는 이제 법까지 제정이 되었고 그 법 안에 보시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장기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환자단체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달라 우리의 정말 실상을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늘 어떤 우려가 있냐면 환자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자료를 주실까? 저희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위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식약처에 계시는데 많은 이제 담당자분들과도 이제 논의를 해보면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리얼월드 데이터 실제 사용 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전반에 관한 것 이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치료자, 세포 치료제 이런 것처럼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나오게 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들이 현재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조현병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조현병 환자가 예를 들어 이제 의사에게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가 지금 환자분은 굉장히 좀 초기 단계이고 지금 아직 약물 처방을 할 단계는 아니니까 이 게임을 앱을 까시고 아침에 또는 저녁에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하루에 한 번 20분 정도 꼭 이 게임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 그 게임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은 누가 있지는 않아요.
그게 만약에 게임이 아니고 다른 형태라면, 그 게임을 내가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하도록 부여받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죠? 사실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어 오고 있고요. 오늘은 제외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미국 FDA 조직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생물의약품, 그다음에 의료기기나 방사선, 그다음에 의약품, 그다음에 푸드, 그다음에 무슨 다른 이제 담배라던가 뭐 수의의약품들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는 의료기기, 의약품, 생물의약품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함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쪽에서 사실은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것이 신사용 데이터 자료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에 리얼월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리얼월드 자료를 통해서 실제 사용 자료라는 거죠. 지금 환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환자들에게서 직접 생성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클레임 자료가 보험 청구 자료라던가 약국 자료라던가 병원 자료라던가 환자들이 SNS에서 말하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시판 후에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자발적인 부고, 그러니까 환자나 아니면 의사나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감시가 있고요. 능동적 감시라고 하는 사실 이 말은 정부 입장에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런 단어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거는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서 환자나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 누군가가 나에게 부작용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것을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체계가 수동적 감시 체계고요. 능동적 감시 체계는 최근에 정부들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감시 체계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연구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의 자발적 임상 반응 보고 체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페어스 자료라고 해서 미국의 의약품 자발적 부작용 자료 시스템이고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의료기기도 근데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고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리얼월드 자료, 그러니까 실사용 자료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오랜 예전에 이슈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최근 이런 많은 변화들의 시작은 99년도에 바이옥스라는 약물이 부작용으로 퇴출되면서 시작된 그런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옥스라는 그런 의약품이 99년도에 처음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 아까 말씀 잘못 드린 건데 2004년도에 9월에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부작용 이슈로. 그 이후에 보시면은 2004년도에 부작용 이슈로 퇴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IOM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삼아서 2007년도에 FDA 감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발표된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흩어져 있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어떤 약물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리액션을 취하자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99년에 어프로브된 약이 2004년에 위드드롤이 되고 그 이후에 2007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널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런 큰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연계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그런 보험 청구 자료들을 연계하여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스트 코디네이팅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내셔널 이밸류에이션 시스템 for 헬스 테크놀로지라는 네스트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팅 센터를 만들어서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위해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단체 또는 보험회사 또는 병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정부,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여러 그런 의료계, 그 다음에 환자 단체들이 함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환자 레지스트리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면 여기까지 하고 사실 이제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른 말씀일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주제 발표를 들어봤는데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넓은 영역입니다. 환자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정부만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부 안에서도 뭐 복지부나 아까 얘기하신 뭐 공단이나 심평원이나 또 다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통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연구가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부작용도 있고 저희가 허가상에 인한 것도 있고 의료상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이 좀 많이 다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고민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인시형제들, 이거 이제 반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의 이제 그 등록이나 이제 그 장기 추적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세 번째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환자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포커스해서 얘기해 주실 그 식약처 소비자 위해 예방 부제과 우영택 과장님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우 과장님 인사과장부터 해서 뭐 비서실장, 중앙조사단장 다방면에 다 활약하고 계셔서 좋은 대책이 나올 걸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비자 위해 예방 정책과장입니다. 이름이 엄청 깁니다. 의료제품 안전관리 대책 제가 간략히 사실은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제목에서 보시듯이 환자 안전관리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니까 있네. 식품의약품 안전, 식약처가 맨날 식품안전, 의약품 안전 얘기하다가 환자 안전관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경처장님 새로 오시고 하면서 과거에 물질 중심의 안전관리를 가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종 제도나 법령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상당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공유드리면서 의논했으면 합니다. 추진 배경은 잘 인보사 사건, 그 다음에 인공위반 사건,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식약처 내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인공유방이나 인보사가 급여 제품의 경우에는 심평원에 요청하면 환자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비급여 제품의 경우에 환자분을 파악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는 병원에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시 환자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전부 다 모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도 워낙 많고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할 상황을 가정해서 사전에 환자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보사 장기 추적 조사 들어가고 있는데요. 해보려고 하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기업에 이를 명해야 되는데 기업이 안 따르면 어떡할 거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식약처에서 위기 대응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니까 맨날 제품을 뭐 어떻게 수거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환자에 대해서는 정작 빠뜨리고 있어서 환자를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뭐 이게 저하고 이제 우리 사무관하고 여러 고민을 하다가 하나 그렸는데 한번 보시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장기적 위해 가능성, 맨 왼쪽에 장기적 위해 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위해 가능성을 놓고서 주로 의료 제품이죠.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다음에 좀 높다, 좀 낮다. 뭐 이렇게 대충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심장박동기 매우 위험하죠. 인체에 삽입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제품들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환자 관리를 개념을 두고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임상을 허가하면서부터 환자는 어떤 분들을 할 거고 그분들을 어떻게 등록시킬 거고 나중에 그분들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처음 허가 단계부터 같이 고민을 해서 쭉 유통 단계까지 환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첨단 의료 재생법이 바로 이제 이러한 개념을 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높은 단계에 있는 것들, 뭐 인공 유방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사전에 등록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뭐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문자로라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조치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라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환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 그래서 환자 등록을 어떻게 할 거냐. 환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나 식약처나 기타 이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에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래서 등록하고 있다가 이슈 발생,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식약처장이 명해야 되겠다. 추적조사를 실시하라고 지금부터. 그래서 회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오케이를 하고 계속 추적조사하고 사후에 보상이나 치료까지 다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요. 이 프로세스별로 따라가 보면 첫 번째가 환자 등록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되는데요. 제일 큰 고민이 그겁니다. 의료기관 법에다가 그냥 의료기관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환자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쉽죠.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법안이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기관의 협조도 얻어내야 되고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면 환자분들은 다 그냥 보고할 거냐. 난 싫은데요. 난 식약처에 등록하기 싫어요. 내 정보를 주기 싫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뭐 줘야 되나? 개인정보 문제는 전체를 다 할 거냐? 정보 제공 동의하는 분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시스템을 그래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대상 제품은 어떻게 할 거냐? 어느 게 얼마만큼 더 위험한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거냐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장기 추적 시스템입니다. 이제 앞에 모든 프로세스가 다 이제 잘 됐다. 환자도 등록돼 있고 이제 기준도 다 정했다라고 할 때 이제 앞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니까 쭉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하고 최종 환자 치료까지 끝내고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기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 보정 가입을 의무화시켜야 되겠다. 얘가 이제 기업이 계약을 할 때 뭐 저희가 계약 이행 보정을 하듯이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도록 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도 인보사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을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식약처에 사건이 터지면 주의 단계, 관심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대응 단계별로 저희가 그 행동 매뉴얼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 본부에 환자 대책팀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어서 이거 환자 파악하고 아까 우리 그 교수 안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한 장짜리로 소비자 환자분들 그 행동 요령을 한 장짜리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도 환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팀이 없어서 그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자 등록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놀랍도록 시간을 3시까지 맞추는 신기에 가까운 발표자들의 그런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패널 토론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편하게 논의하실 수 있는 자리라서 좀 격의 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토론에 앞서서 이제 그 패널을 이제 리드해 주실 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병기 교수.